냉전 시기 때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격돌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또 핀란드가 자기 활약을 잘 찾은 셈이죠. 고래 사이에 낀 이제 새우일 텐데 등이 터지지 않았죠. 그 우크라이나에게 핀란드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되는데.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게 된 나라가 바로 핀란드죠. 핀란드식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핀란드화 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핀란드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과거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류한수 교수님께 핀란드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란 나라가 미국과 과거의 소련 사이에 딱 껴서 그렇죠. 굉장히 중립적으로 행동을 해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핀란드가 잘 해왔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핀란드가 그렇게 된 게 언제부터 도대체 이런 노선을 해왔던 건가요? 사실은 그 핀란드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당연히 뭐 오늘날 러시아 공화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러시아 제국이었을 텐데 원래 핀란드는 옆에 있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웨덴이 상당히 뭐 그 작은 나라라고 그 치부되지만 중세나 근대 초에는 북유럽에서 엄청난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백 년 동안 핀란드가 그 스웨덴의 일부로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그 근대 초에 힘을 키우면서 점점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피오트르 대제 때 핀란드의 일부를 러시아가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을 두 차례 했는데 두 차례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스웨덴을 무찌르면서 핀란드가 이제 러시아에 편입이 되죠. 국가 형태는 핀란드 이제 공국이라고 하고 러시아 황제가 핀란드의 대공으로서 통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에 좀 일정한 어떤 그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를 스웨덴의 통치로부터 독립시켜준 국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17년에 러시아 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집권하게 된 세력이 이제 볼셰비키였는데, 볼셰비키가 제시한 그 민족 이론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핀란드를 1918년에 독립국으로 만들어줍니다. 핀란드가 그 독립국이 되죠.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모스크바고 또 하나가 이제 레닌그라드죠.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닌그라드가 핀란드랑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 1939년까지 거리가 35km예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어떤 군대가 확 밀어붙이면 이 레닌그라드가 점령당할 상황인데요. 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35km.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 염려해서 스탈린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핀란드와 소련의 그 국경선을 조금 더 저기 북쪽으로 옮기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핀란드의 영토를 그 소련에게 넘겨달라는 얘기죠. 반대급부로 또 이제 북쪽에 있는 영토, 소련 영토를 핀란드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터를 하자는 거였는데요. 이 제안을 핀란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전쟁을 하게 되죠. 핀란드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겨울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인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뭐 핀란드는 인구 500만의 소국이었고요. 당시 그 소련은 그 인구가 1억 9천만의 엄청난 대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치자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죠. 핀란드가 다윗이고 소련이 골리앗일 텐데 누가 보더라도 대결은 소련 측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었는데,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는 4,500만 정도 되니까 사실 그래도 좀 인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핀란드는 이건 뭐 500만인데 1억 9천만 명.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으니까 정말 상대조차 안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제대로 공격을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독일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소련군을 1930년대 그 후엽에 엄청나게 키우는데 네. 군대 규모는 금방 컸는데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소련군의 양적인 규모는 커졌는데 질이 그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쟁을 제대로 그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외로 좀 구소련 때도 그렇고 지금 예,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그렇고 예, 예. 이 예상보다 러시아가 잘 못 싸운 적 그런 예, 적이 꽤 있었네요. 그러면 예. 과거에도. 그래서 그 상당히 고전을 하죠. 하지만 뭐 중과부적이라고 결국은 이제 소련이 승리하게 됩니다. 물량 공세를 했군요. 예, 그야말로. 그래서 네. 요구한 요구한 대로 국경선을 그러니까 뒤로 물리게 되고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소련을 기습 공격하게 되죠. 네. 그래서 소련이 연전연패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핀란드는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 됩니다. 그래서 온 거군요. 저는 예, 이 과거 이 세계사에서 보는데 예, 예, 핀란드 그러면 예, 예.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 같고 뭔가 그런 나라인데 웬걸 나치 편이었네? 예. 그 2차 세계대전 때. 예. 근데 그 핀란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일단 핀란드는 소련에게 영토를 빼앗긴 지역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나치 독일이 당시에 뭐 그 프랑스를 제압하고 영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소련을 공격해서 연전연승하니까 앞으로 세계는 최소한 유럽에서는 독일이 패권국이 될 것이다. 패권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으면 나쁠 것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핀란드의 그 지도자들이 상당히 파시즘에 약간 좀 기울여 있었습니다. 아 지금 핀란드를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예, 모습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소련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그 레닌그라드가 그 남쪽에서는 독일군에게, 북쪽에서는 핀란드에게 공격당하면서 포위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레닌그라드 900일 봉쇄인데요. 이 900일 동안 레닌그라드가 포위된 상태에서 레닌그라드 시민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예. 그건 정말 네, 거의 대부분 다 굶어 죽거든요. 예, 심지어 굶어 죽는 되게 예, 예. 끔찍한 일이네요. 근데 예. 러시아가 주로 썼던 전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치 독일이 공격해 왔을 때 예. 막 다 불태웠다. 자기들의 이 정말 생필품을 만드는 시설부터 시작해서 식량까지 심지어 예, 예. 석유, 정유 시설 이런 거 다 태우고 가서 예, 예. 결국은 자국민이 뭐 2천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예. 정말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피해가 훨씬 컸다 이렇게 들었는데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쟁 방법은 예를 들어 레닌그라드를 다 불태우고 예, 예. 자기들은 도망가는 이런 전법을 썼다면 이 예, 예. 레닌그라드는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공간을 내주면서 시간을 버는 전통적인 방법, 초토화 전술을 쓰는데요. 그래도 지켜야 될 두 도시가 바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당연히 수도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사에서는 그 북쪽 수도, 남쪽 수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의 그 베이징과 상하이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중국의 핵심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소련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는 지켜야 되고 레닌그라드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업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것을 뺏긴다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심장을 뺏긴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레닌그라드가 혁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정신적 타격도 큰 거예요. 도저히 뺏길 수 없는 두 도시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항복을 하지 않고 레닌그라드에 있는 군대와 시민들이 결사항전을 했던 것이죠. 네. 예. 자 이제 다시 핀란드로 좀 돌아가서 예,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핀란드를 자꾸만 모델로 얘기를 하는데 예, 예. 핀란드가 이게 나토 회원국도 아닌 나라 예, 예. 많은 분들이 몰랐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20년 전에 제가 핀란드 출장을 처음 갔고 그렇습니까? 그 뒤로 예. 3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알고 있었죠. 근데 예, 그 예. 이유는 출장을 갔기 때문에 알았지. 저는 당연히 가기 전에는 저도 참 제가 무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놀랍게도 유럽하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뭐 스웨덴도 예, 예.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고. 예. 이야 이거 북유럽을 내가 정말 몰랐구나. 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제 비견돼서 핀란드가 자꾸만 나오니까 우리가 핀란드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도대체 핀란드는 그럼 어떤 외교 정책을 하면서 지금 뭐 예, 예. 중립국 얘기를 예.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건지가 궁금해집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련을 공격했던 나치 독일의 동맹국으로 핀란드가 같이 싸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이제 수수께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 나치 독일과 소련이 붙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나치 독일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소련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에너지를 그 발산하면서 물리치고 베를린을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예. 좀 안타까운 역사였지 예,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44년 9월에 나치 독일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네. 독일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련의 어떤 안가품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빨리 이제 입장을 바꿔야 되겠죠. 네. 소련에게 이제 쉽게 말해 항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스탈린이 집권하고 있었고 스탈린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핀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쉽게 말하면 속국으로 만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때 이제 핀란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당연히 했겠고 스탈린과 협상을 벌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 핀란드가 소련을 적대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소련이 그 대치하게 됐을 때 미국을 유시한 서방 국가와 너무 밀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핀란드를 뭐 점령해가지고 통치하기보다는 독립을 인정해주고 단 소련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지 마라. 그러면 이제 독립을 허용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냉전이 본격화됐을 때 그 핀란드는 서방과 가까이 지내되 소련을 적대시하지 않고 특히 군사적으로 소련과 그 대치하고 있는 나토군에는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렇게 나왔다면 동유럽처럼 될 수가 있었잖아요. 예, 예를 예. 들어 체제도 구소련 그런 예, 예. 공산주의 체제를 들여와야 되고 강제로 예, 또 압제와 탄압을 받아서 지금 뭐 폴란드 사람들 아직도 그냥 소련 하면 정말 부들부들 예, 떨 예, 정도로 예. 화가 나 있고 예. 분노하고 예,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었는데 핀란드는 예. 이 냉전 시대에도 자기 체제를 정말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독립성도 유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유럽하고 다른 결과를 냈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할 때가 많은데요. 네. 스탈린은 무조건 어떤 그 예외를 두지 않고 자기의 정책을 밀어붙여서 뭐 그 무조건 자기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강압적인 어떤 정책을 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정책을 폴란드라든지 뭐 헝가리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는 그 적용을 했는데 핀란드는 다르게 그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핀란드에 대한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현상에 맞게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좀 어떤 유연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속국으로 삼기에는 사실은 좀 뭐랄까 뜯어먹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서방과 대치를 하면서도 일정한 창구는 열어둬야 되는데 그런 창구가 핀란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냉전 시기에도 서방과 그 소련이 대치를 하면서도 소련이 핀란드를 통해서 우회 무역을 합니다. 서방의 어떤 기술과 어떤 그런 물자가 필요할 때 핀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점을 생각해서라도 핀란드를 독립국가로 남겨두고 중립적인 입장만 취하면 뭐 그냥 뭐 상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만 놓고 보면 이건 예, 정말 예. 망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굉장히 현명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제가 볼 네. 때는 핀란드의 정치가들이 예. 정말 능수능란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운신의 폭이 좁더라도 그 틈바구니 안에서 조금 더 머리를 쓰고 조금 더 그 영리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은 이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그 활로가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핀란드 정치인들의 그 지도부의 그 정부의 능력을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고 그다음 경제는 어쨌든 수출의 3분의 1을 예, 중국과 예. 홍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어떻게 보면 경제는 중국에 조금 많은 어떤 예, 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 그 지혜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예. 자 이제 서방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것 봐라 이 녀석들이 뭐 나치 편을 들다가 예. 이제 갑자기 이제 소련 편을 들어? 예. 야 이건 뭐 나 극우에서 극좌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들 믿을 수 있겠나? 얘 투자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핀란드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이 서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예. 같이 성장의 기회를 같이 했단 말이죠. 예, 예. 또 그 비결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양쪽 줄타기가 어떻게 이게 된 건가요? 예, 예. 핀란드가 서방과도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련과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당연히 석유가 필요할 텐데 석유를 얻는 공급처가 바로 소련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그 1970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졌었는데도 그 핀란드는 소련에게서 그 석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그 활기를 띠고 이랬었죠. 소련과 척을 지지 않고 서방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핀란드의 외교 노선을 그러니까 핀란드화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그 1960년대 70년대 독일의 그 보수 계열의 정치가들이 이 핀란드를 상당히 비판합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회색 분자란 거죠. 네. 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비판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 뭘 수출했는데 예, 예. 예전에 노키아가 잘 나갔을 때 그렇죠. 이거 정보 기술 전부 다 러시아에 팔아먹는 거 아니야? 아니면 러시아에 막 상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예. 걱정할 수도 있었겠는데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걸 다 극복해내고 예.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이게 참 신기한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뭐 서방도 핀란드를 그 우리 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서방과도 가까이 지내는데 굳이 뭐 저걸 압박해가지고 또 소련과 어떤 대치 상황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냉전 시기 때 이제 그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격돌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또 핀란드가 자기 활을 잘 찾은 셈이죠. 예. 네. 물론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생각이 달라서 이거 어느 쪽이 또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중립적인 외교의 단면을 핀란드를 통해서 배워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핀란드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발견되더라고요. 예, 예. 예전에는 나토가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이게 더 훨씬 현명하고 똑똑한 방식인데라고 예, 했다가 핀란드도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토에 가입을 해야 예. 러시아가 혹시 언제 칠지 모르잖아. 우리 안전을 보장받자라는 여론이 핀란드 예. 내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그 역사학자지 그 정치학자라든지 이제 국제 정세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 네, 역사를 볼 때. 예, 역사 볼 때 사실은 핀란드가 냉전 시기에 어떤 그 활로를 잘 모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래 사이에 낀 이제 새우일 텐데 등이 터지지 않았죠. 그것은 이제 핀란드화라고 하는 어떤 그 노선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고 핀란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 것인데 최근에 어떤 상황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성공적인 모델로 그 작용해온 관계, 즉 그러니까 러시아와 척을 지지 않고 서방에게 너무 밀착하지 않고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말씀드린 대로 그 러시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나토에 가입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선회를 과연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욱하는 기분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가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 좀 차분해지면은 다시 한번 핀란드 국민들과 정부가 러시아를 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대.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러시아가 제일 어떤 그 싫어할 만한 자세, 즉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결정은 하기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여부였다면 반대쪽 측면으로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법 물론 예. 이제 전쟁 전에 좀 더 그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지금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이 핀란드화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예.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예.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상당히 요즘 그 워낙 그 예민한 주제라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첫째는 그 왜 그 러시아가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그 가장 그 저변에는 이 나토에 대한 어떤 입장일 텐데요. 그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예전부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련 및 러시아는 그 서방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나 소련이 항상 팽창을 지향해 왔고
호전적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방이 오히려 더 호전적이고 침략을 일삼던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그 돌이켜 보면요, 중세의 그 독일 기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이 러시아로 쳐들어와서 그것을 밀어내는데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제국을 침공하죠. 그리고 모스크바로 들어와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4년 동안에 소련에게, 당시 러시아에게 끼쳤던 피해는 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련 군인 1,0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이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재산 피해나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전쟁이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련 및 러시아의 그 지도부에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강박에 가깝다고 했을 정도로 이 국가 안보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냉전 시기에 나토가 결성이 돼 있는데 나토가 또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공포심을 떨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국토 면적이 말이죠, 유럽에서 제2위입니다. 프랑스보다 더 커요. 엄청 넓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그 서쪽에는 루마니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나토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루마니아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가 1,400km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 접경지대까지 나토군이 올 텐데, 그러면 이게 700km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방어 전략이 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연 지형, 이게 방어로 쓸 만한 지형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간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후퇴를 한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이제 공격군의 그 진격로가 이제 그 길어지게 되면서 보급로가 길어지죠. 공세의 추세가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반격을 가해가서 밀어내는 전략을 취해왔고, 그것이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그 침공 때 적절하게 주요해서 국가 안보를 결국은 이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그런 전략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는 미국이 러시아의 목에 들이댄 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고 그런 신경을 써왔는데, 그런 위기를 푸는 방법이 전쟁이었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그 푸틴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토에 대해서 러시아가 품고 있는 공포심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그 절충과 협상을 유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 정책을 제안하고 한번 충고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하나의 카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꼬이게 된 것이, 결국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 핀란드화라고 하는 그 옵션을 택하기에는 너무 이제 감정이 상해 있고 분노심이 치솟았고 국제 여론이 안 좋은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영리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면 그 우크라이나에게 핀란드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그 여지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오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전쟁은 정말 침공한 쪽도 많은 것을 잃는 그렇죠. 것인데 참 예, 예.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류한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진짜 그 당시의 역사의 한복판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었거든요. 이렇게 차분하게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뭐랄까 구연동화 같은 걸 듣는 느낌. 이게 어려운 역사가 아니라 뭔가 되게 속속 들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역사란 것이 결국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단지 근데 그 허구는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그 사례로 검증해서 걸러내서 들려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딱딱한 학문일 수가 없고요. 네. 잘만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류한수 교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번에도 많은 분들에게 또 중요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Round one, fight.